MPL이 할인받은 백화점 상품권 같은 애예요. 네, 현대백화점 앞에 가서 상품권을 100만원짜리 샀어요. 얼마 산다고요? 얘를 할인받아서 80만원 샀어요. 백화점 가서 80만원짜리 물건만 삽니까? 100만원짜리 다 사는 거잖아요. 백화점 상품권 잘못 사가지고 손해보는 거 맞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백화점 상품권 같은 애를 선별하는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하면 된다고요. 그럼 손해볼 게 아예 없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시대가 얼마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돈은 없고 시간만 있다. 이분들이 딱 MPL 딱 적합한 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눌 건 신탁공매, MPL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얘가 뭔지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부터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신탁공매부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MPL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란 말도 익숙지 않고요. 신탁공매란 말은 더 익숙지가 않습니다. 근데 온비드에서 신탁회사들이 물건을 공매에 붙이는 전용관에 가면 대문거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신탁공매는 여기 14개 신탁회사가 매각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안내하기를 이 신탁공매 물건은 캔코나 일반 공공기관 국가가 매각하는 공매와는 전혀 다르다. 신탁회사가 입찰에 맡기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매이긴 하지만 세금 체납 때문에 나오는 공매 물건도 아니고요. 국공유재산 공매도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공매다. 그러니 이걸 일반 공매처럼 생각하고 입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공고 취소나 입찰 회차,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가 자격, 낙찰, 취소, 명도, 계약 체결, 대금, 소유권 이전 등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입찰자와 신탁회사 사이에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 온비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요. 그럼 여기 잠깐 보면 얘가 공매인지 그냥 일반 계약인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반 계약은 절대 아니에요. 일반 계약이면 당연히 계약만 하면 중개 수수료 내겠죠, 그죠? 일반 계약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매도 더더욱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특수한 중간 영역일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물건이 돈이 될까? 물건의 개수는 좀 많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경매와 공매 시장의 시장 규모 차이는 한 7대 1쯤 됩니다. 근데 그 공매 분야 중에 물건이 제일 많은 게 국공유재산 공매도 아니고 압류 공매도 아니고 신탁 공매거든요. 그러면 신탁 공매는 공매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도 왜 못할까? 정보를 다 풀어주는 경매 정보회사가 이 신탁 공매를 손대는 것도 아니고 신탁 공매는 오롯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입찰 공고문에서 입찰 보증금, 계약 체결, 잔대금, 부가가치세, 관리비, 세금,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신고 다 임차인, 소유권 이전, 신탁 등기 말소까지 다 책임지라고요. 누가? 낙찰자가. 그러니 어떻게 보면 경매 공매 비교하면 공매가 블루오션이고요. 공매랑 신탁 공매 비교하면 신탁 공매 블루오션인데 MPL조차도 이제 2024년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개인 MPL을 못하게 만든 게 벌써 7년 지났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개인이 직접 AMC로부터 채권을 사오는 걸 못하게 막았다고요. 그럼 이 MPL을 풀 때가 됐습니다. 안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은행이 이 부실 채권을 처리할 수 있는 루트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 개인 참여를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안 풀렸으니까. 그러면 풀려서 막 무한 경쟁이 될 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경쟁할 때보다는 조금 더 이 틈새를 알고 들어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죠? 지금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표정을 푸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 물건이 실제 얼마만큼 살아있는지 한번 볼게요. 온비드로 가가지고 물건에 들어오시면 여기 신탁사 전용관 있고요, 수익계약 가능 물건이 있거든요. 신탁사 전용관은 지금 현재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신탁 물건의 내역들이 다 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0건 떠 있습니다. 1100건. 이 수익계약 가능 물건은 신탁회사가 6회차 이상 공매를 진행하고 적절한 입찰자가 없을 때 6개월간 대기하는 공간이거든요. 살아있는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라고요. 이게 시즌 지난 물건들을 쌓아두는 매대 같은 데입니다. 8000건 들었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9000건 들었습니다. 10,000건 들었어요.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 교수님 공매는 물건이 없어서 입찰을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실제 공매는 물건이 없어서 입찰을 못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지나갔던 물건이고 지금 진행되는 물건이잖아요. 지금 현재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신탁 물건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제가 서울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파트만.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공매는 물건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 없어요. NPL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물건이에요. 신한자산신탁입니다. 24억인데 빠지기 시작해서 22억이에요. 목동입니다. 양천구 목동. 여기 보십시오. 이게 신탁 물건은 NPL을 하고 싶어도 밑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압류 물건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봐도 31억에 시작해서 얘는 16억이 빠집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얘가 감정평가 금액이 24억인데 왜 31억부터 시작할까? 신탁 물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탁 물건은 6회차, 7회차, 8회차 본인들이 맨 마지막 팔고 싶은 금액까지 떨어뜨리려면 거의 이틀 간격으로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2주 만에 얘가 31억짜리가 16억 된다고요. 16억까지 내려갈 각오를 하고 계산을 하고 24억짜리를 31억부터 시작한 겁니다. 혹시 합니까? 우리처럼 신탁 공매 첫 수업 듣고 해봐야지라고 해서 여러분이 28억 입찰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신탁 물건은 감정가보다 높은 최저 입찰가로 시작하는 것도 있으니 이걸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신탁 담당자는 16억 되면 얘를 수익액하고 넘길 겁니다. 채무액이 16억이면 거기서 간당간당 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 집을 통해서 빌린 돈이 한 16억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만약 채권 채무액이 16억이라면 은행에 이 16억 때문에 덤으로 더 묶여있는 돈이 또 있거든요. 3억 정도 묶여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가지고 부실 채권의 손실을 대신 충당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묶어놓은 돈이 따로 있어요. 20%가. 그럼 여기 은행에서 묶인 돈은 얼마라고요? 16억에 3억에 19억 묶여있죠. 그죠? 19억 묶여있으니까 얘를 20% 할인해 줍니다. 얘를 13억에 팔아요. 그러면 얘가 현금 13억, 자유를 얻은 3억. 얘네는 16억 현금을 움직일 건지 아니면 19억을 묶어놓고 있을 건지 은행이 결정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같은 경기 불황에 19억을 묶어놓고 24년을 계속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현금 16억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대출을 실행하겠습니까? 이게 위에 게 은행으로서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부담을 풀기 위해서, 신뢰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은행은 팔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실제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신탁 물건은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안 그렇습니다. 요거 우리 마라톤 옥션에 가서 찾아보실래요? 전입세서 열람 결과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른 민 있더라. 1988년. 이게 연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언제? 1988년. 거의 이 동네에 분양할 때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 이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한 자산신탁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전 소유자 민건 신탁 등기 이전에 들어온 사람이다. 본건은 이해관계인 폐문부재로 점유관계 입찰관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신탁 확인 결과 해당 호실에는 전 소유자 민건 살고 있다. 그럼 이 민건 임차인이게요, 임차인 아니게요? 관계를 알면 임차인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물건은 민건이 신한자산신탁에 돈을 빌리면서, 신한은행 통해서 돈을 빌리면서 신탁을 맡긴 물건이고, 소유권은 신한자산신탁에 있고 민건 살고 있고 임차인 없는 물건이라고요.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고요. 얼마에 협상하는가에 따라 달렸어요. 보통 우리 들어오는 NPL 방식이 건저당을 사오는 방식이거든요. 사오는 방식 훨씬 쉽습니다. 사오는 방식은 쉬우니까 경쟁도 치열하고요. 좋은 물건이 잘 안 나와요. 제가 했던 거 보여드리면 경기도 관계 2억 5천짜리 빌라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이었고요. 얘를 1억에 사왔어요. 원리금이 그 1억 3천 차 있는 걸 1억에 판 이유는 말씀드렸죠. 은행에 이렇게 신용도랑 대손 충당금 때문에 그렇다고. 얘가 1억 7,600에 낙찰됐어요. 1억 7천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우리가 1순위 배당이에요. 그럼 우리 얼마 배당 받는다고요? 1억 3천이죠. 이 1억 3천짜리를 1억에 사왔으니까 배당 순위에 가면 내가 얼마 받는다고요? 1억 3천을 배당 받는 거죠. 그러면 이 1억 사올 때 들어간 돈은 내 돈 2천만 원, 8천만 원은 대출이에요. 채권 대출은 잘 해주거든요. 그럼 이거 약 3개월 만에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다고요? 3천만 원 번 거죠. 이건 쉬워요, 그냥. 이건 더 안전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름으로 실제 이거 사올 때 건저당이나 건질권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이 다 새겨져요. 등기부에. 사고 날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너무나 간단한 방식으로 이게 확실하게 얼마를 배당받을지, 얼마에 낙찰될지만 예측이 되면, 확실히 경매 낙찰 예상 금액보다 배당 금액이 조금 밑에 형성이 되면 무조건 들어가 상관없어요, 얘는. 이게 제일 쉬운 방식이에요. 얘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면 더 이상 뭐 고민할 것도 아예 없어요. 그냥 확실하게 경매에 얼마 낙찰될 것 같다, 그리고 내 배당 얼마 받을 것 같다, 그 계산만 쓰면 충분히 배당을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큰 낭패는 이렇게 알고 들어갔는데 이 물건이 1억 이하로 낙찰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갔던 돈보다 더 낮은 돈으로 낙찰이 되면 원금을 못 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어 입찰 가능한 물건만 들어가요. 만약 얘가 입찰가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1억 3천 근처에 왔다 라고 하면 1억 3천 근처에 오면 내가 입찰하면 돼요. 내가 만약 얘를 1억 4천에 입찰했다 칩시다. 그럼 내가 이 물건에 받을 수 있는 고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1억 3천인데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NPL이 할인받은 백화점 상품권 같은 애예요. 내 현대백화점 앞에 가서 상품권을 100만 원짜리 샀어요. 얼마 된다고요?
얘를 할인받아서 80만 원 샀어요. 백화점 가서 80만 원치 물건만 삽니까? 100만 원치 다 사는 거잖아요. 백화점 상품권 잘못 사가지고 손해보는 거 맞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백화점 상품권 같은 애를 선별하는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하면 된다고요. 그럼 손해볼 게 아예 없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시대가 얼마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돈은 없고 시간만 있다. 이분들이 딱 NPL 딱 적합한 분입니다.